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안드레아스 모리츠,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책은 당신 내면에 잠들어 있는 엄청난 치유의 힘을 촉발시키고 모든 단계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균형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치유의 힘을 사용할 때 창조적이면서도 성공적이면서 보람 있는 인생의 근간이 되는 만족감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비정상적으로 빠른 노화가 진행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지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치료법을 찾아 길을 쓰고 달려들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질병에는 그에 상응하는 약이나 치료법이 마련되어 있죠. 당신은 은연중에 통증과 같은 질병의 증상을 억누르거나 제거하게 되면 질병의 뿌리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오로지 대증요법에 의한 치료법만 제공하는 의학 산업의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병이 빨리 낫길 바라는 우리 자신의 성급함도 이러한 속성 치료를 이끌어내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다스리지 않은 채 증상만을 제거할 때마다 지속적인 건강과 활력을 위해 필요한 균형을 다시 찾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건강을 찾는 일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되고 우리는 스스로를 좋지 못한 건강 상태에 빠뜨리면서 인생이 뭐 그렇지 혹은 어차피 우리는 어떤 병이든 걸려서 죽게 될 운명인걸? 이런 말을 내뱉으며 자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곧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마법의 특효약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창의력, 직업, 타인과의 관계, 감정, 행복과 같은 당신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을 재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몇 알의 비타민제나 새로운 특효약이나 수술 혹은 심지어 대체의학적인 치료법이 몇 년 동안 방치해 쌓인 나쁜 요소들을 순식간에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까지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면이나 운동 부족 같은 엄청난 부담을 몇 년 동안 견뎌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이 혹은 이전의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우리 몸의 균형을 만들고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들을 갖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이를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스스로가 약해졌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두려움을 낳고 이 두려움은 다시 우리 몸에 심각한 생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의 악화와 노화라는 신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신과 육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생각과 느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바탕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면 당신의 면역체계가 무력해지고 반대로 사랑의 감정에 빠지는 순간 면역체계가 다시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확신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낸 가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몸을 파괴하는 같은 힘에 의지해서 그 힘이 치유와 젊음을 회복하는 데 쓰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원래 설계도에는 스스로 노화나 질병의 원인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질병이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가짐, 감정, 그리고 체내 독성 물질들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효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와 심오한 행복감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의 방대한 에너지, 창조력, 지능의 잠재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잠재력을 풀어줄 열쇠 중 하나는 우리 몸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근심, 걱정 때문에 복통이 찾아오거나 혹은 매우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고 기절할 때 정신과 몸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죠. 심장 동맥이 막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한 분노와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뇌와 몸 안의 모든 부분에서 즉시 생화학적인 화합물로 변환되고 그 결과 신체적 특성과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죠. 실제로 모든 정신 활동은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특별한 느낌을 남깁니다. 감정은 정신적인 자극과 신체적 변화,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언제든 그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를 총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정신적 체험에 반응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우리 몸의 내 분비계는 그야말로 몸 안의 개인 약국이면서도 약값을 전혀 안 듭니다. 몸 안의 약국에서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어떤 약이든 만들 수 있고 당신 자신이 적절한 처방전을 쓰는 약사가 됩니다. 당신의 정서 반응 혹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에 따라 만들어지는 약과 그 약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약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콜레스테롤 등이 포함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분노나 두려움, 혹은 거부감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혈류 속으로 방출되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호르몬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분비된다면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행복한 감정은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인터류킨 같은 쾌락과 만족의 경험들과 연관된 다른 약물로 나타납니다.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들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면 노화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통제된 연구들은 당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이 빠르고 긍정적인 변화를 겪을 때 열흘 만에 생물학적인 연령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반대로 당신이 아무 희망이 없거나 우울하다는 감정에 휩싸이면 단 하루만 해도 20년 이상 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호르몬의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호르몬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것들이 분비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입니다. 악성 종양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현상은 환자가 갑자기 엄청난 신뢰감이나 전례 없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웃음에 중독되었을 때 불치병에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전등의 스위치를 올리는 일인데요. 어두운 방 안에서 어둠과 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둠은 우리가 제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을 창조하는 것은 사라진 빛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양초를 켜면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질병도 우리의 몸과 정신에 건강을 가져오고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행동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꿈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불행해진 것을 질병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의 건강 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자연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사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약 질병이 당신의 주된 관심사이거나 인생의 평가 기준이라면 질병은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갈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서구 문명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만성질환이고 최소한 현대의학의 범주 안에서는 이러한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의료 체계가 만성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질병 증상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적인 확신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책임 있는 메커니즘들을 복원시키고 그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데 집중한다면 건강은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 양질의 영양 공급, 그리고 다시 온전해졌다는 느낌을 바라는 환자 자신입니다. 균형을 잃은 정신과 몸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경험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무엇이든 몸 안에 있는 폐색과 불균형을 제거할 때 느끼는 행복의 경험입니다. 이는 정신과 육체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스스로 힘을 북돋는 과정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주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질병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긍정적인 건강 상태를 만드는 것은 매우 행복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기나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몸이 낫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저절로 돌아옵니다. 행복과 건강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지만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건강을 가질 수가 없죠.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암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방법을 찾은 사람들은 갑자기 저절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이혼한 배우자를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똑같은 치료법을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질병이나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 그리고 반복적인 분노와 갈등에 사로잡히죠. 이것은 결국 강력한 면역 억제 효과를 나타내고 진정한 치유를 방해합니다. 질병의 파괴적인 특성에 집중한다는 것은 진정한 치유 반응을 가져오는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없고 건강을 증진시키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질병의 증상이나 그것을 진단하는 일에 집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에 반해 건강에 집중하면 거의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병에 걸리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 없지만 완벽한 평형 혹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균형이 무너졌을 때 다시 균형을 잡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행복이 없으면 치유도 없습니다. 심장질환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하지 않거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인 중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물성 지방이나 알코올, 심지어 흡연보다도 건강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삶의 주된 목적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암이나 심장질환 혹은 에이즈 같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원인이 된 신체 불균형을 치유하는 것 외에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정서적인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은 당신이 퇴치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를 방해하는 똑같은 제약을 반복해서 만들어냄으로써 당신 스스로 키운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질병은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내적인 목적, 즐거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 그리고 주변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어서 당신이 질병 자체를 치유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과 마음의 균형이 되돌아오는 순간 밤의 어둠이 낮의 빛에 의해서 사라지듯 질병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다음은 병이 저절로 사라지는 마음 상태입니다. 당신은 느긋하고 편안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병이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심지어 화낼 만한 이유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당신은 병을 신체의 치유 반응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중 일부는 전에도 시도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당신 삶의 큰 변화를 강요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징후나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그 병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의식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치는 쪽을 선호합니다. 병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그것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으로부터 배웁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지만 죄책감이나 자기 공격의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생각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용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삶의 더 높은 목적을 믿고 어떤 식으로든 보살핌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매 순간이 성장과 인생과 자기 힘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생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도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 당신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명상과 에너지 치유, 그리고 지압과 마사지, 태극권, 요가, 그리고 다른 형태의 신체 운동을 포함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병에 수반되는 교훈을 배우고 이 병으로 시작된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병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병의 원인이 실제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이 효과가 없다 해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대안을 찾을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궁극적인 치유자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혹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데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몸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은 에너지를 빼앗는 요인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장 근육이 약해진 사람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면 치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주식 중개업자들과 전문 도박사들은 일하는 동안 끊임없는 충격을 받아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입원시켜 일에서 떼어놓으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의료 처방이 그들의 건강 회복에 기여했다는 생각은 오해의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회복된 것입니다. 당신은 특정한 건강 상태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을 발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질병의 원인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상 진정한 치유는 없습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은 인생의 모든 것에 작용됩니다. 병의 증상을 멈추는 데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와 관절, 뼈 조직을 포함한 깊은 구조물의 독성물질을 밀어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독소를 억제하면 일반 순환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견디는 신체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에게 명백한 건강 악화의 징후 없이 훨씬 더 많은 독소가 쌓일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만약 신체 방어체계의 1차 방어선들이 여전히 온전하다면 몸은 감기나 열이나 감염을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독소의 축적을 쉽게 처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꽤 아프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꽤 잘 지내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평소처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별다른 경고도 없이 훨씬 더 큰 독성의 물결이 분출됩니다. 그러한 위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입니다. 그런 공격의 많은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완벽하게 건강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대개 윗속 점막의 단순한 자극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과식이나 거친 음식과 음료 또는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음식이 너무 무겁거나 소화하기 어렵다면 위는 염산 일부를 식도로 전달하여 쓰라린 느낌을 줍니다. 6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속쓰림을 경험하고 1600만 명 이상이 매일 속쓰림에 시달립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속쓰림이나 산성역류는 위산이 너무 많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어 생기는 것이죠. 염산 공급이 부족해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서 배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산이 식도로 들어가면서 이 섬세한 구조물의 내벽을 소화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당신의 소화 장애가 너무 적은 위산과 관련된 것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식전에 소금이나 고추를 조금 넣은 신선한 생강을 먹어봅시다. 이것은 위산의 생산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베타인 연산염이라고 불리는, 즉 베타인 HCl이라 불리는 일반적인 산 보충제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베타인 염산염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 방법들 중 하나가 당신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면 당신의 속쓰림은 너무 적은 위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산 분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과 장을 깨끗이 하고 고기나 튀김이나 가공식품처럼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비타민과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아서 퇴행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커피나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설탕, 초콜릿, 고기, 니코틴, 알코올, 약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의 지나친 섭취로 위장을 자극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면 엄청난 염증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극성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궤양이 형성될 것입니다. 매일 생기는 신진대사 폐기물, 세포 찌꺼기, 독성 식품 입자를 궤양 병변 부위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위세포는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치료법은 마치 그것이 질병 그 자체인 것처럼 질병의 증상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병도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병을 없애자는 게 지배적인 개념이죠. 많은 경우 정교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면 위의 궤양, 눈의 백내장, 쓸개의 담석, 자궁의 종양 같은 질병의 증상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는 병든 장기에서 범인을 잘라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환자는 이미 완치되었다는 인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무엇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르는 그의 몸은 살아 숨쉬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수하게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접근 방식은 모든 질병의 80%가 넘는 인과적 요소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결점일 것입니다. 모든 자극제가 섭취할 때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씁니다. 당신은 그것들에 대한 의존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기분인지를 관찰해보는 것이죠. 몇 시간만 지나도 당신은 머리에서 둔탁한 느낌과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후에 두통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품을 하고 풀이 죽기도 합니다. 이는 그날 당신의 식단에 커피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가 당신의 심장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정상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다. 라고 여러분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람들 역시 삶의 어떤 단계에서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커피와 차와 담배에 들어있는 자극제는 기운을 북돋거나 정신을 차리고 싶은 사람들,
혹은 더 활력 있는 그런 삶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큼 빠르게 적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흥분제들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증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몸이 그것을 제공합니다. 자극제는 신체에 강력한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 독소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 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실 때 이러한 면역 반응 때문에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에너지의 증가를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는 신체의 에너지 손실이죠.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산성이 더 강한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강한 산은 속쓰림과 골다공증, 녹내장, 류머티즘성 관절염의 발병률을 증가시키죠. 사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나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3개월 만에 류머티즘 관절염 발병 위험을 4배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즉, 커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제대로 된 진짜 커피를 마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으로는 과식이나 자연의 것이 아닌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비록 자극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균형 잡힌 양의 신체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체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종류의 자연 자극은 생리적인 균형, 즉 항상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반면에 어떤 종류든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간식을 먹으면 지나친 자극을 유발합니다. 과도한 성행이나 과로, 스트레스, 두려움도 지속적으로 지나친 자극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커피의 과도한 복용으로 과도한 아드레날린의 분비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혈관을 포함한 주요 혈관의 수축이죠. 이것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해로운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체의 능력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유해 박테리아가 강력한 독소를 생산하면서 노폐물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이 독소들 중 많은 양이 림프와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독소는 신체에 강한 자극을 주는 영향을 미치며 사람을 과민성 상태로 몰아넣어서 신체의 에너지 비축량이 더욱 고갈되고 독성 위기나 급성 질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독성 위기는 신체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신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에만 에너지를 배분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이나 힘이 빠지는 느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독소를 분해하고 폐색된 영역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너지 감소 원인이 사라지면 신체는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릴 때까지 신체는 잇따라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되는 지나친 자극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만성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은 전체 인간의 약 50%에서 위장을 서식처로 만들며 당신의 위에 이 미생물이 생기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만약 헬리코박터가 위궤양을 일으킨다면 왜 개발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이 위궤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위궤양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더 흔합니다. 비록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위장에 헬리코박터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헬리코박터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염자의 10에서 15%만 언젠가 소화성 궤양 질환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주된 질문은 위궤양을 앓고 있는 개인이 헬리코박터에 감염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왜 이 박테리아가 특정 개인에게서 더 활동적이거나 잘 증식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왜 궤양이 약물 치료에 의해서 치유된 후에도 재발하는 것일까요? 즉, 지구상의 사람들 절반이 공유하는 특정 박테리아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 외에 궤양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처방약들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혹은 때때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들이 성취하는 것은 윗속, 특히 위 전정부라 불리는 위장 아랫부분에 축적된 독소들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의 분해를 돕는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위궤양과 관련된 만성적인 감염은 항상 위 전정부부터 시작됩니다. 헬리코박터 박테리아는 항생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이죠. 죽거나 손상된 세포와 독소를 분해하고 제거해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기능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 소화되지 않습니다.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이 지속적인 자극과 독성의 원인이죠. 게다가 어떤 음식과 음식 조합은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위장에 오래 머무르며 산 분비를 지나치게 자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위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파괴합니다. 부적절한 음식과 식습관에 의한 손상에 직접 반응하여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하자면 이 벌레들은 어디에서든 발견될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위궤양이 발병합니다. 헬리코박터가 20명 가운데 1명만 위궤양의 원인이 되고 나머지 19명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의학에서는 증상이나 전염성 박테리아를 제거하면 건강 문제도 사라진다고 잘못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상의 제거가 훨씬 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죠. 예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증거 중 하나로 소화성 궤양에 존재하는 헬리코박터의 소멸이 실제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헬리코박터는 렙틴과 그렐린의 생산을 조절합니다. 렙틴은 식욕과 체중, 신진대사,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호르몬이죠. 위에서 파생된 순환 성장 호르몬 분비 단백질인 그렐린은 배고픔과 음식 섭취를 자극합니다. 위장에서 헬리코박터를 파괴하면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체중 증가와 신체의 모든 기관과 시스템에 상해를 입힙니다. 불완전한 지식은 위험하다는 격언은 현대의학의 증상 중심의 접근법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 질병과 건강의 숨겨진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뒷부분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서 뒷부분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